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내용과 형식,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말은 내용과 형식이 들어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미국의 언어 철학자 퍼스, 존 찰스 샌더스 퍼스가 하나 추가한 게 바로 이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용론, 프래그마틱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어떤 단어에 부여된 의미, 이거를 이제 내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세만틱스라고 합니다. 의미론. 이 의미가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 형식이죠. 그래서 보통 문법은 신텍스라고 그러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문법을 왜 신텍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짜다가 에러가 생기면 신텍스 에러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문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학에서는 포놀로지, 음운론, 이것도 하나의 형식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태론, 그래서 모폴로지라고 그러죠. 이게 세 가지, 통사론, 음운론, 형태론이 이게 다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이걸 한마디로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형식, 내용, 용법.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뭐 통사론, 음운론, 형태론 이런 거는 혹시 나오거들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형식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언어의 세 가지 요소는 형식과 내용 그리고 용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로 표기를 한다면 형식은 신텍스라고 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세만틱스, 의미론 이거고요. 그 용법은 프래그마틱스. 이렇게 요 단어는 기억을 하세요. 형식, 신텍스, 내용, 세만틱스, 용법, 프래그마틱스. 이것이 이제 언어라고 하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체론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 매체, 그러니까 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언어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이 요소를 갖춰야지 이게 언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언어 매체인지, 그러니까 매체라도 언어로 쓰일 수 있는 매체인지. 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매체라고 할 수 있고, 미디움.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선들, 이 전화선, 이런 게 이게 매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어 매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여덟 가지 얘기했던 거, 그 매체 8종류, 그거는 언어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문명 언어, 그러니까 원시 언어 말고요. 원시 언어가 이제 뭐였죠? 사운드, 소리, 그리고 물질, 그림, 몸짓,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원시 언어죠. 그리고 이제 문명 언어는 구술 언어, 말로 하는 구술 언어,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문명 언어죠. 그러니까 문명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이제 문명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 언어는 다 어떤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된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말 기억할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약속된 기호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3차원이죠. 그 종합된 하나의 틀을 갖춘 거고, 기호, 그 사인, 그죠? 그러니까 상징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흔히 그 그래픽 그 이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림 하나가 뭐 1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한다. 그거는 사실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은. 자, 여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나요? 이게 2012년인가요? 내가 안식년 갔을 때 공원에 가서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을 찍은 주체가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 이 사진이 하나의 모델이죠, 그죠? 모델이면은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찍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진을 찍었는지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애매합니다. 자,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어른이 참견하려고 하는 거를 찍은 건지,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그 미국에는 잔디밭도 많고 이렇게 넓은 평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쓰레기통이 큰 게 있네요. 파란 쓰레기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쓰레기통만 보고 아이고 미국에는 공원에다가 쓰레기통도 큰 것도 갖다 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 야구장인가요? 이런 이렇게 네트를 크게 쳐놓은 거, 이걸 보고 시설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어떤 기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 그 과정, 기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것도 내가 그 동해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일출 광경을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 찍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뭘 생각합니까? 사실 나는 이 태양을 찍고 싶었거든요. 이 배는 그냥 우연히 찍힌 것 뿐이에요. 근데 바다가 찍히고 그 동트는 그 붉은 색깔이 찍히고 또 이 해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 주변으로다가 둥근 이렇게 원이 생기는 모습, 이거를 찍으려고 했던 건지 해서 이 사진을 보면은 태양 이런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닷가에 배가 떠가는데 태양이 떠오르고 있나,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 전체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태양을 찍으려고 했다 한다면 차라리 이거는 실제 태양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태양을 닮은 하나의 기호죠. 기호. 근데 이렇게 놓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건 태양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 태양과 훨씬 가깝지만 이것보다는 이 사진을 보고 태양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기호를 보고 태양이라는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아무런 언어를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깨끗한 순진한 머리에서는 이 오히려 왼쪽 사진을 보면은 태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라고 하는 거는 약속된 기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 기호를 태양으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은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태양이라고 바로 떠올리는 거죠. 게다가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그 문자로다가 태양, 예,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 이 해의 모습과 이 태양의 모습이 비슷한 데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태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런 해를 떠올립니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약속된 기호 시스템을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왜 인간이 그런 기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양한 공을 떠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농구를 좋아하면 이런 농구공을 떠올릴 것이고, 테니스 선수라면은 테니스 공을 떠올릴 것이고, 축구 선수는 또 축구공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죠. 그죠? 근데 실제 축구공을 갖다 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공을 떠올리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축구 뭐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면서 뭐 박지성 선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하면은 또 테니스 선수들이 막 머리가 떠오르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공 그러면 어때요? 그냥 오로지 이런 그 둥근 구면체 이런 거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렇게 공이라고 했을 때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생각을 제끼고 그 중에 어떤 특정 의미만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기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자의 그 발달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처음엔 실물에서 지금 여기 늘어놓은 거는 실물이 바로 동영상이 되질 않았겠죠. 동영상이야 뭐 최근에 등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 어떤 게 실물에 가까운가. 실물에 가장 가까운 건 동영상이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보다 조금 덜하지만 사진도 실물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진 다음으로 실물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도상, 아이콘, 그리고 상형 문자, 표의 문자, 그리고 표음 문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추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실물에 가까워지고 표음 문자, 이게 기호가 되면은 점점 추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하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호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학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실물 쪽으로 가면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그림, 도상, 여기까지는 굳이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뭐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요게 이제 그림 문자로 그랬죠. 요게 하나의 도상이에요. 그 아이콘 같은 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마 사람이라고 추측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원래 그림인데, 실물을 보고 실제 사람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실물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호를 만들기만 해도 벌써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모르죠.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이게 남성을 표시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성을 표시하는 기호고,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원해서 나가는 걸로
기호를 만들면 이거는 남성 표시다. 이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 표의 문자를 기호화시키면, 추상화시키면 이런 음성 기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표음 문자죠. 그래서 MAN이라고 쓰면 이건 완전히 추상화 정도가 이제 가장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이 그림은 실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근데 이 man은 전혀 이 사람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시리의 그 기표, 기의, 이거 한번 다시 여기서 따져볼까요? 이게 man이라고 써놓은 게 이게 기표죠. 시니피앙, 그죠? 이게 시니피앙이에요. 그러면 man이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 소시르 이전에는 man이 이런 man이라는 기표가 가리키는 것이 실제 사람을 이렇게 man이라고 쓴 거다. 이렇게 직접 가리킨다는 관계를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소시르는 그게 아니고 이 man이라는 기표를 보면 기의가 떠오르는 거, 기의를 가리키는 건데 이 기의가 이제 시니피에죠. 이거는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심상이라는 게 멘탈 이미지. 그 멘탈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주체가 실물,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man이라고 써놓으면 이건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이용하면 이건 누구나 그 man이라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기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 기호를 만드는 그 추상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가 전달하게, 그러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를 발명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상징화 모델링,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서 어떤 그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실물과 기호, 상징화된 모델 기호죠. 이거의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죠. 실물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렇죠? 실물이니까 원래 있는 사물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죠. 그렇지만 시공의 제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물은 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사라져요. 그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그렇지만 이걸 사진을 찍거나 그 어떤 사람을 인물을 묘사해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 기호로 표현해 놨다고 합시다. 아니면 뭐 동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찍든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공을 초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진이나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영원히 남을 수가 있어요. 잘 보관만 하면. 실물은 변하죠. 그렇지만 상징화된 모델, 즉 기호는 변하지 않아요. 실물은 또 이동이 어렵죠.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호는 요새는 특히 디지털라이즈 된 기호를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뜨릴 수가 있죠. 이동이 아주 쉬워진 거죠. 그 다음에 실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 그 엄청나게 비용이 들겠죠. 그 사람 비행기 값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를 한국에 초청을 해서 연설을 듣는다. 그 의사소통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동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거를 유튜브에서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듣는 전달 비용이 거의 제로. 그 디지털로 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게 기호가 되면 그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죠. 실물은
거기에 비해서 기호는 약속된 해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물은 단순히 그 사물 자체만 지시하지만 이제 이 상징화된 모델 기호를 이용하면은 그 사물과 연관된 맥락이 포함돼서 통째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징화 모델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기호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 숫자, 이게 다 이제 기호인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보면 이게 어린아 유치원생들에게 그 개념을 이렇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럼 이거 어린애들 보면은 뭐 이게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이게 파란 사과죠. 이게 배. 이게 우리나라는 배가 이렇게 안 생겼죠. 이게 미국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카. 그러면은 이 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아이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모바일 폰, 요새는 핸드폰 이렇게 안 만들 거예요. 그죠? 인터넷, 뭐 이메일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 단어가 떠오르게.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이게 실물은 이렇게 사실 안 생겼죠. 그 실물을 본떠서 그렇게 그 몇 가지 특징만 이렇게 기호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기호라고 그래요. 리버스 기호. 트럭 이렇게 안 생겼어요. 실제 실물 보면. 그렇지만 이거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 트럭이라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 트랙터라고 이건 할 거고요. 이건 뭐 소포, 꾸러미, 이런 것들을 그 실물의 특징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기호화한 것들이에요. 이게 리버스 기호로 초창기 언어를 가리킬 때 쓰는 일종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추상화한 게 이제 블리스 심볼. 이거 보면은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 직선과 원을 이용해 가지고 기호들을 만들었죠. 모양은 이게 컵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접시, 그다음에 포크, 나이프, 스푼, 이런 그 아주 약호화된, 그죠? 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선만 가지고 지금 기호를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블리스 심볼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빨리 뭔지를 알아차려요. 그죠? 왜냐면 실물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톤 시스템. 이 앞에 그 상형 문자들은 다 뭔가요? 명사들이죠. 어떤 사물의 이름만 표현할 수 있지 동사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하는 그 기호가 상당히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마카톤 기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해요. 그죠? 자, 요 기호 보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체크무늬 2개를 한 거. 얘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명석하다, 스마트하다라는 단어 그 의미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쉽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니까 손으로 이렇게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come on 이런 의미죠.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등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는 거는 금방 클라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예? 이건 이제 컴퓨터, 이건 명사고요. 이런 게 이제 마카톤 기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는 그 아이콘처럼 어떤 그 상형 문자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는 그 가장 전형적인 그 그림을 이렇게 기호화해서 이런 뭐 명석하다, 뭐 와라, 오르다 이런 의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것도 이제 상형 문자죠. 근데 이제 이런 상형 문자들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점이 많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종류도 상당히 제한돼 있죠. 자, 여기 퍼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언어 철학자가 다시 등장하네요. 이 퍼스가 쓴 책에 보면은 기호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도상,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모티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원래 실물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로 기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표와 기호죠. 기표와 대상이 근사성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한 학습이 없이도 금방 이게 뭐를 상징하는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콘이에요. 두 번째 거는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인덱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기표를 보면은 이게 대상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기호가 등장하구나 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위에 도상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고요. 추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표는 어느 정도 이성의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인과관계나 부분 전체 관계 이런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게 하나의 그 기호예요. 예. 그러면은 어디선가 불을 떼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 뺑 하고 이제 그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바람이 불면 기압이 뭔가 변동을 했구나.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은 어디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지표고 그런 지표가 등장하게 된 이면의 원인이 그게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표와 대상 간의 인과관계, 어떤 부분 전체 관계,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상징인데요. 그 표음 문자는 이 상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표와 대상이 거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면은 그 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기표를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다라고 정해진 의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 언어는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어들, 기호들 이런 것들은 원래 자연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뭔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다 학습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철저히 이거는 인공 언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표음 문자.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과 같이 그 원래 물질의 모양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그 몇 개의 자음과 모음, 그죠? 이런 기호를 가지고 약속한 기호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 시스템을 우리가 표음 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무작위로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알죠? 이게 뭔지? 컵입니다. 컵. 근데 누가 이걸 컵이라고 불렀는지 근데 우리 말로는 뭐라고 나와요? 이게 잔이라고 그러죠. 잔. 그러면 이거를 토 이렇게 불렀으면 아주 최초의 이런 이렇게 생긴 물질을 누가 토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이걸 토리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잔이라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컵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인과관계나 뭐 지시관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을 또 엮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그랬을 뿐이지, 왜 그런 이걸 가지고 컵이라고 불렀냐, 그걸 따져본들 뭐 라틴어나 어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냥 무작위로 최초에 누군가가 이름을 붙인 것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상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어의 특질, 그 언어의 3요소를 따져봤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3요소는 내용, 이게 이제 세만틱스죠. 그 다음에 형식, 이게 신텍스고, 용법, 프래그마틱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모델링 매체는 언어로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모델링은 뭐 언어행위라는 거는 이제 진작에 얘기했던 거죠. 어차피 언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모델링이기 때문에 모델링에서는 매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언어는 약속된 상징 기호 시스템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무작위로 어떤 기호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약속해 놓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 말은. 특히 이제 우리 표현 문자. 근데 중국의 한자는 조금 다르죠. 중국의 한자는 그 상형 문자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외산 이런 것들이 산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형 문자죠. 그리고 이제 표의 문자, 의미를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수변에 뭐 이런 감자를 쓰면은 요거는 함자인데 이 삼수변이 붙어가지고 이게 함자가 되는, 그래서 이 삼수변이 붙으면 마음을 뜻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에 관련된 의미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한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표의 문자, 뭐 형성 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어나 우리 한글 이거는 표의 문자도 아니고 상형 문자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표음입니다. 그냥 소리만 기호를 표현해 놓고 그 기호들을 엮어서 자음과 모음을 그 군으로 묶어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이렇게 약속된 그 상징 기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징 기호가 이제 추상화되면 언어는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말이 과학 언어로서 이렇게 그 부족한 이유가 과학 그 이론들을 설명하고 표현하기에는 한글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과학이나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차라리 그 나라 말을 익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 학문 뭐 대부분들이 보면은 서양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어나 그죠? 독일어, 불어 이런 그 외국어들의 용어를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 거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상징기호라는 거는 그 인간이 만든 약속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단어들, 어휘들을 외래어에서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우리말화하는, 우리말을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꿔야 되겠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그 부여된 단어들은 그대로 그냥 외래어로다가 우리가 채택을 해도 저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오히려 그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외래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이런
그 언어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약속된 상징기호 시스템이라는 것만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뭐 그걸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 제목 자체가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그 강연장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왜 우리말을 하나 찾지 그 굳이 그 서양어인 뭐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써느냐,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적합한 용어가 없는 겁니다. 단어가.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표제어,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 기호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링 능력을 키우려면 매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체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언어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언어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매체론에서 다루고 있는 왜 미디어의 이해, 그 다음에 그 매체론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이번에 한 그 언어의 3요소, 이런 그 언어학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매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매체를 잘 활용해서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이 매체 공부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 매체 강의들은 8개 그 매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언어 매체가 8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이 과연 언어로서 형식을,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 용법, 이 3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고요. 그 중에 3가지를 다 갖춘 놈도 있을 것이고, 2가지만, 특히 이제 내용과 형식이라는 거는 모든 언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법은 의도적으로 요소에서 그 제외시키는 그런 언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요. 그 각각 그런 그 8가지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